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수 좀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2주차 맞이하게 됐고요. 우리 2주차에도 계속 총론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이거 간략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가자면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있었어요. 1주차에 있었던 거 잠깐만 보면 1주차에 총론 진행했어요. 그쵸? 총론을 진행했는데 제가 총론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 중에 가장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 첫 문제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처음에 나오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처음에 나오니까는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믿더라고. 근데 결국 35회 시험에서 사고가 났죠. 왜? 2번, 3번, 4번 문제가 총론인데 죽어라 어려웠습니다. 이 제기까지 들어가서 지금 논란이 또 되고 있어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총론은 문제는 쉬운데 무엇이 짜증이 나냐면 이거 첫 문제에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바짝 긴장된 상태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에 아는 것도 잘 안 보인다고요. 우리 입실은 몇 시까지예요? 9시까지예요. 문제는 언제 받냐면요. 9시 30분부터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9시까지 입실하면은 거기서 이제 인원 조사하고 이제 그 소지품 다 걷고 그리고 계산기 정상적인지 확인하고 시험 칠 준비됐는지 확인하고 한 9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서 시험지를 줘요. 주고 난 뒤에 파본 있는지 보세요라고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눈 감고 덮고 있다가 9시 30분 되면 푸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눈 잠깐 이게 쉬는 동안 극도의 긴장이 펼쳐져요. 그래서 9시 반에 시험지를 딱 여는 순간 헉 하면 그날 큰일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번, 2번, 3번 문제 봤는데 잘 풀린다 싶으면은 그날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총론이 첫 파트라서 중요한 거고요. 우리 1주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요거 했었어요. 복합 무슨 부동산? 개념의 부동산 요거 했어요. 그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세 가지로 나뉘네요. 첫 번째 뭐? 법률적. 두 번째는 경제적. 세 번째는 기술적. 기술적 개념은 무슨 개념과 같다고? 물리적 개념과 같다고. 맞죠? 법률적 개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네요. 첫 번째는 협의의 부동산. 두 번째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하면 쓸 거예요. 협의의 부동산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어디에 기재되어 있죠? 민법상. 아시겠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으로서 99조 1항에 나와요. 그래서 토지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늘 이렇게 인상이 안 좋아요. 집에 우한 있어요? 우한 있으면 얘기해줘요. 그것도 돼요. 상담 기능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더 넓은 뜻이니까는 협의를 당연히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을 더하고 뭐도 더한다? 준 부동산도 더한다. 그러면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준하는 성질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부동산에 준한데 근데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였죠? 등록의 공시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부동산이 물건 변동하면 뭐 해줘요? 등기하죠. 큰일 났네? 우리 업계에 가면 등기 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자동차 사면은 무슨 증을 받아와요? 자동차? 등록증.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차에 보면 이렇게 보조석에 대시보드 있어요. 그거 열어보세요. 거기에 들어있어요. 등록증. 아시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주인이 바뀌면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첫 번째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쓰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당권의 객체죠. 요건 알죠? 맡기고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있어요. 자동차를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있어요. 결혼쌤이 해봐서 알아요. 자동차 담보대출 갚느라 힘들었어요. 이제 곧 끝나요. 저당권의 객체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자동차 담보대출 해봤어요. 캐피탈에서 아주 잘해줘요. 금리가 높아서 그렇지. 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는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길 가다가 보면 아파트, 야, 저거 얼마야? 라고 얘기했을 때 9억, 너는? 했었을 때 나도 9억이라고 안 하죠. 저거 8억 5천밖에 안 해. 이렇게 얘기하죠. 가격이 다른 이유는 그 두 사람이 생각하는 아파트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럼 자동차도 A 중고차 시장, B 중고차 시장, C 중고차 시장 갔었을 때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감정평가는 가치 측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등기등록, 두 번째는 저당권, 세 번째는 감정평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내용만 아시면 되죠. 경제적 개념 5가지가 있었어요. 3본 생소상, 그쵸?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있어요. 그 교재 안 받아보시면 교재 받아오시면 돼요. 예, 교재 저기 원장님한테 가서 교재를 받아오세요. 예, 자꾸 다 쓰시고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교재 오늘 받아오세요. 오늘 처음 오셔서 몰랐어. 좀 이해해줘요. 잘 보고 있습니까? 이해해줘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럴 수 있어. 교재 받아오시면 잠깐 할게요. 자, 그래서 경제 개념 5가지 있었어요. 자, 산, 자, 본, 생산, 요소, 소비재, 마지막 상품. 이렇게 5가지 있었어요. 그쵸? 자산과 자본은 돈이에요? 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자산은 내 돈과 남 돈을 더한 것이고, 자본은 뭐만? 내 돈만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토지는 생산 요소가 돼서 경작하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음과 동시에 내가 내장산 국립공원 가세요 라고 했었을 때 토지를 소비재로 쓰는 거죠. 상품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니까는 경제 개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개념 뭐가 있었죠? 술이 물 같다. 뭐? 환자 위간. 이거 했어요?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 공부하시는 그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이 그걸 한대요. 제 영상을 같이 보시다가 갑자기 10대 아드님인데 엄마 환자 위간 이걸 한대요.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다. 10대는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19세 이상에게 술을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머니들 잘 지도해 주세요. 그런 댓글 달렸어요. 저희 아들이 환자 위간합니다. 술이 물 같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 유튜브에 댓글 올라왔어요. 제 영상에. 그래서 요거 4가지 환경, 자연, 위치와 그리고 공간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환자, 위간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술적 개념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연 말고 자산이나 자본을 땡겨서 쓴다 라는 겁니다. 됐죠? 그 개념 잘 봐주시고요. 자, 요거는 구두로만 설명드릴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말고 복합 부동산 있었죠? 뭐 떠올리라고? 주상복합. 최초의 주상복합은 세운상가. 맞죠? 그러면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니까는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토지와 건물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일체로 거래되거나 일체로 쓰인다라고 해서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가지고 주상복합 개념의 아파트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거 개념 알고 계시라고. 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어요? 토지 용어 정리했죠. 기억나시나요? 두 번째 했던 건 뭐였죠? 토지 용어 정리 했었습니다. 토지 용어 정리 따로 언급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후보지랑 어디까지 빈지, 나지, 공지 등까지 꼭 배워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건 배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요거 정착물 설명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정착물. 자, 그럼 물어봅시다. 안다 그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으로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토지에 붙어 있지만 종속되어 있는 종속 정착물이 있고요.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독립정착물이 있었어요. 됐죠? 그래서 종속정착물은 국어나 교량이나 혹은 담장 이런 것도 있었어요. 맞죠? 그 땅을 팔면 그 땅에 서 있는 담장도 같이 매수해서 넘어가죠. 난 담장만 따로 거래할래 이럴 수 없어요. 됐죠? 근데 땅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죠? 건물. 오케이. 건물인데 신축 중인 건물을 포함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나무가 나와야 되죠. 나무는 2종류가 있었어요. 등기하면 임목, 이름표를 붙이면 수목. 이름표를 다른 말로 하면 명인방법. 이게 밝을 명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누구에게나 보여질 수 있게끔 표시해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명인방법이에요. 그러면 밝게 표시해 두면은 이름표 붙여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왜 교복 입을 때 이렇게 이름 붙었잖아요. 요즘도 있어요? 저 때는 있었어요. 이렇게 학년별로 색깔도 다르고 요즘에도 있어요? 교복에 이렇게 이름표? 있죠. 명찰 같은 거 있죠. 그게 명인방법이에요. 너 몇 학년이고 너 이름이 뭔지, 그리고 교복도 명인방법이죠. 너 어느 학교 다니는지, 그게 다 명인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명인방법을 갖춘 임목 아니에요. 뭐? 수목이고요. 맞죠? 등기하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등기된 임목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세 번째입니다. 이름표를 한 번 더 붙여야 되겠죠? 한 곡 더 해야 되겠지? 이름표를 붙여 어디에? 내 사과나무에는 정확히 해야 돼요. 내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까지. 그래서 보세요. 이름표를 붙였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분리 아직 따지 않은 과실. 그러니까 노래가 2곡이라고. 노래가 몇 곡이라고? 2곡이라고. 이름표를 붙여 내 나무에 이렇게 하면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맞죠? 한 곡 더 해야 되죠. 이름표를 붙여 내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 됐어요? 실제로 재밌는 얘기 해주면 우리 왜 생활품 파는 뭐 CJ나 롯데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왜 과일 주스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미 선물 계약을 해버려요. 토지와 따로 달 경우에.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내년 가을에 열릴 사과나 배 내가 먼저 계약할게라고 얘기해서 따로 따서 거래할 수 있어요. 선물 계약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처럼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 맞죠? 누구? 남의 땅.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봐봐. 자, 정당한 권한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월세를 준 거야. 토지 임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몰래 하면 안 돼. 그쵸? 우리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배웠어요? 맞아요? 자주 스스로 하는 거, 평온 싸우지 않고, 공연 드러나게, 선의 몰랐다, 무과실 잘못한 게 없다.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민법 누가 가르쳐줘요? 유지연 쌤이 가르쳐줘요? 이거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자주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이런 게 있어요. 5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어쨌든 정당한 권한에 의해, 즉 뭐다? 정당하게 토지를 빌린 거예요.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근데 내 땅, 남의 땅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따로 거래할 수 있죠. 그래서 봐봐. 자, 요 땅은 누구 거다? 토지는 A 거다. 맞죠? 근데 토지는 누구 거다? A라는 사람 건데, 누가?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배추를 심은 거예요. 됐죠? 배추, 여기는 좀 하얀색이어야 돼요. 햇빛 받는 것만 초록색이거든. 그리고 배추 속은 노란색이어야 돼요. 디테일해요, 안 디테일해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쵸? 햇빛 안 받으면 흰색, 속은 노란색. 그러면 요 B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 토지에서 재배 중인, 아직 박혀있죠? 이거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다. 오케이.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김장철이 되면 저기 배추밭에 가가지고 사장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추 이거 제가 다 사갈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땅 주인 허락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 기른 사람이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와 따로 거래될 수 있다. 뭐지만 정착물이지만 토지와 따로 거래될 수 있는 거 몇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난주에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한 문제는 반드시 이상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은. 아시겠죠? 용어 정리 그리고 정착물 복합 개념. 아시겠죠? 올해는 용어에서 나왔죠?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여기 넘어와 보시죠. 자, 이제 이번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 시작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동산업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업이라고 불리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오케이? 페이지는 41페이지. 41페이지.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미안합니다. 41페이지예요. 메뉴의 표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신설 내용. 그러니까 작년에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중요해요. 자, 따라와 보세요. 자, 세세 분류 잠깐 볼게요. 이거 별표하시고 여기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돼서 그래서 구청에 가가지고 신고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왔어요. 거기에 업태, 형태에 뭐라고 적혀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뭐라고 적혀있다? 요거 적혀있어요. 요거. 됐어요? 업태, 형태의 중개 및 대리업 이렇게 적혀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봐봐. 자, 이제 부동산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임대사업자거나 공급하거나. 공급업 하는 사람은 지어주는 건축업자들 얘기하는 거겠죠. 걔네들 역시 부동산업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어려워.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은 세 개밖에 없어요. 뭐? 주거용과 비주거용과 기타 부동산. 됐어요? 그리고 개발 공급업 마찬가지. 주거용과 비주거용과 기타 부동산. 됐어요? 자, 저 보세요. 안 써도 돼. 그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실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줄 막 치다가 갑자기 나도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러지 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는 깔끔하게 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쓰지 마. 안 써도 돼요. 제 설명을 들으셔야 오래 기억이 남아요. 그러니까 설명 안 듣고 막 쓰고 난 뒤에 뭐지 하지 말고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설명을 들어야 기억이 남아. 그리고 시험 칠 때 이거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여기에 넣어 가는 거잖아. 그래야 좋은 거예요. 자, 봐봐. 그러면 설명해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자, 그럼 주거용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주거용 부동산.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윤수일 선생님의 아파트. 요즘에 그 로제의 아파트라고 들어봤어요? 그 1등 하는 거? 아파트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윤수일 선생님 걸 아파트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로제 거 이제 신상 나왔으니까는 얘는 신규 브랜드. 윤수일 선생님 거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가장 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파트예요. 됐어요? 그럼 이렇게 문제가 두 개로 나와요. 자, 부동산 임대업은 주거용 임대업이라고 해도 되고 아파트 임대업이라고 해도 돼요? 맞아요? 아파트 임대업이라고 해도 돼요? 되죠? 왜?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 안에 세부 내용이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뭐가 있어요? 상가, 오케이. 혹은 사무실, 사무용. 여기 시험에 나왔던 게 사무용이다. 사무용 이렇게 나왔었어요. 됐어요? 사무용이고. 자, 세 번째 기타 나왔어요. 기타. 주거용도 아니고 비주거용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기타 부동산, 이거 모르게 쓸게요. 사업, 시설들. 아시겠죠? 제반사항 같은 것들. 됐죠? 이런 것들 역시 기타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임대업에서는 세 가지. 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세부사항은 아파트, 비주거용 세부사항은 사무용,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시설. 그럼 볼게요.
사업시설 임대업도 부동산 임대공급업에 포함됩니까? 네. 됐죠? 사업시설 임대업도 부동산업에 포함됩니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 개발업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개발 공급업 오케이. 사무용 건물 개발 공급업 오케이. 사업시설 공급업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업하고 개발 공급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니까는. 근데 우리는 어디를 힘줘서 봐야 되냐면 관련 서비스업을 힘줘서 봐야 돼요. 맞죠?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우리가 부동산을 건물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게 아니죠. 우린 뭐 한다? 중개 서비스 제공하는 거죠. 맞죠? 이건 이해되죠? 자, 그래서 봐봐. 여러분 돈 벌려면 이것까지 같이 하셔야 돼요. 건물 관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1층에 위에는 오피스텔인데 1층에 부동산 들어가고 위에 오피스텔을 같이 관리해 주는 경우가 있는 거 알죠? 많이들 봤죠? 그게 뭐예요? 그게 임대 공급이에요? 아니죠. 무슨 관련 서비스업이죠. 근데 잘 봐. 아파트 관리 됐나요? 오케이? 사무실 관리 됐죠? 근데 무슨 관리는 없다? 기타 관리는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기타 관리업은 있다 없다? 없다. 기타 기타 관리하면 안 돼요. 오케이? 지금 공부해야지 기타 이렇게 막 닦고 이렇게 쓸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중개 및 대리는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니까 알죠? 우린 중개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대리업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투자는 투자 자문만 돼요. 뭐가 안 되냐? 투자업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직접 투자 금지예요. 아시겠죠? 손님이 내놓은 물건 내가 내 이름으로 사면 안 된다고요. 3학년 3반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투자업 안 되고 뭐도 안 되냐? 금융업 돼요, 안 돼요? 금융업도 안 돼요. 됐어요? 자,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잘하는 부동산가 언니 내가 보증금이 좀 부족한데 2천만 원만 빌려줘 이러면서 내가 몇 부 할부로 좀 줄게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투자업 해요, 안 해요? 안 돼요. 근데 내 이름으로 안 할 뿐이지 나를 비롯한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애나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개사무소 차리면 정보를 우리가 과점하잖아요. 그냥 집값 비교가 가능하다고. 똑같은 층수, 똑같은 동, 똑같은 거의 비슷한 뷰에서 어디가 제일 싼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물건 있으면 이렇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불법이라서 얘기하면 안 돼. 잡혀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투자는 뭐 하는 거예요? 자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중개사무소 차렸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손님이 와가지고 사장님 제가 한 30억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부채까지 끌었으면 레버리지까지 땡겼으면 한 50억까지 만들 수 있는데 수익률 한 5%대 되는 이상 되는 건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큰데 사시는 분들은. 그러면 속으로는 야 우리 동네에서 수익률 5%면 내가 하지 내가 사지 그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들어와 보세요 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40억짜리 30억짜리 보여주면서 4.8%입니다. 뭐 3.7%입니다. 요거는 뭐 브리핑 해야 되겠죠. 도로상에 어떻고 해야 되겠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투자 자문해 주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다? 투자 자문업만 가능해요. 됐죠? 뭐도 가능하냐면 감정평가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우리 맨날 해요. 자,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언니, 저 아파트 얼마인 것 같아? 저 아파트 그때 보니까 10억 5천만 원이던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한 거예요? 감정평가 한 거예요. 너는? 하니까 에이 언니 저기
그 한물 가가지고 한 1억 떨어졌대. 저 9억 5천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분이서 감정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라는 건물을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 혹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10억 5천, 한 명은 9억 5천. 맞죠? 그래서 맨날 하는 거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이. 아, 제가 만약에 여기 우성 아파트,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사당역에도 사거리도 있어요. 아시죠? 모르면 안 돼요. 앞으로 알아야 돼요. 어디 부동산 땅 얘기했을 때, 그 어느 지역? 알아야 돼요.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아파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분양대행업. 요게 신설돼서 들어왔어요. 신설. 작년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급하게 영상을 찍을 만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대행업. 그쵸? 건물 짓고 나면 분양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신도시 같은 데들. 그쵸? 새로 아파트 지으면 그거 분양하기 위해서 그 상가 코너, 입구, 차 들어가는 입구 코너, 두 면 보이는데 들어간 경우가 많죠? 거기가 제일 비싸거든. 두 면 보이잖아요. 전면에서 보이고, 차 들어가면서 보이고.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분양하는 거에 대한 뭐다? 대행을 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 신설된 내용이 있었으니까는 혹시나 36회 때 신설된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해 잘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짓고 넘어가 보죠. 자, 부동산업을 쪼갤 때는 임대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쪼개요. 임대공급업은 아주 쉽네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됐죠? 근데 관리업은 기타는 없고 뭐만? 주거용과 비주거용만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 맞죠? 자, 그럼 봐봐. 중개 및 대리 4글자. 됐어요? 투자 자문 4글자. 감정평가 4글자. 분양대행 4글자. 됐어요?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다 4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분양, 대행. 됐어요? 투자업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금융업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혹시나 이렇게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에 금융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언니 미안한데 돈을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직접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이름으로 직접 투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 서비스업이 중요한 거니까요. 반드시 여기를 복습해서 눈여겨봐주세요. 승부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자, 문제를 여기서만 내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넘어와 보시죠. 주택의 용어. 이게 여러분들을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쉬운데.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이에요. 주택 용어 정리해요. 자, 우리 토지 용어 정리했죠? 맞죠?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공지, 한계지, 일단지 여러 가지 했죠? 이제는 뭐다? 주택, 집이 뭐인지 보는 거예요. 자, 주택 용어 정리. 여러분들은 앞으로 빌라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빌라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몇 가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단독. 맞죠? 두 번째는 다중주택. 세 번째는 다가구주택. 마지막은 공관이에요. 그래서 이쪽 보세요. 교수님, 단독주택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단, 다다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 다다공. 단독주택 종류 몇 가지? 4가지. 뭐가 있다고? 단, 다다공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안 어려워요. 단독주택은 그냥 한 세대가 한 가구에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거 알죠? 이게 과천, 이쪽 인도원 쪽에 이렇게 되게 예쁜 단독주택 되게 많았어요. 저희 그 막내 외삼촌이 사셔가지고 가서 되게 막 강아지 키우고 마당에서. 그렇죠. 여기 막
그 뭐라 그럴까 어항 같은 거 있고 막 강아지 키우고 밖에서 막 고기 구워 먹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망했어요. 근데 집이 없어요 이제. 단독주택. 삼촌 보고 있습니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아시겠죠? 그건 알 거예요. 자, 다중주택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여기 사는 사람 봐야 돼요. 누가? 학생과 누구? 직장인이 사는 거예요. 됐어요? 다중주택 누가 산다고? 학생과 직장인이 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교재를 읽을 필요 없어. 자, 다중주택 누가 산다고? 학생과 직장인이 산다고. 그리고 특징이 있어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야. 이거 이해가 안 된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나를 봐야 이해가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란 말은 우리 한 실마다 욕실은 있는데 취사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다중주택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와 사는데 거기에 욕실은 있어요. 근데 밥 해 먹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런다?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은 퇴근하고 왔더니 씻는 거는 어디서? 내 방에서 할 수 있지만 밥 해 먹는 거는 공동 주방 공간에 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중주택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면적이 얼마냐면은 첫 번째는 3층 이하예요. 뭐라고? 3층 이하예요. 그래서 3층 이하고 교재가 씹혀가지고. 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660제곱미터 이하. 근데 와, 진짜 이거 자, 3층이라고 하고 요거 바꿀게요.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 자, 여기서 바꿔드릴게요. 자, 시험에 나왔어. 3층이 아니라 3계층이에요. 논란이 되고 있죠. 3층과 3계층의 차이는 뭐예요? 3계층은 층수가 3개라는 거예요. 2층, 3층, 4층. 됐어요? 층수가 3개라는 거예요. 3층은 뭐예요? 말 그대로 3층을 얘기하는, 1, 2, 3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개념이라고. 그래서 층수를 몇 개 쓴다고? 3개 쓴다고. 그리고 이것도 나왔어요. 바닥 면적 합계래. 건축 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환장한 줄 알았어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특징 크게 3가지예요. 자, 다중주택 특징은 누가 산다고? 학생과 직장인이 산다고. 층수는 몇 개층? 3계층. 면적은 얼마?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옛날에는 평이라는 개념을 썼죠? 지금은 안 쓰죠?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더러운 줄 아세요? 원래 옛날에 200평 이하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럼 봐봐, 여기 200평이죠? 맞죠? 곱하기 3.3 한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제는 평이란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제곱미터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평이란 말을 지우다 보니 이게 660 이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마다 200평이 기준이었던 거야. 바닥 면적 200평, 바닥 면적 200평. 근데 이젠 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660제곱미터 이하다라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고 좀 넘어오세요. 자, 다가구 주택이에요. 요것도 이제 평생 안 까먹게 되겠죠. 똑같아요. 몇 개층? 3계층.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는 몇 세대가 사는지가 중요해요. 몇 세대가 사는지. 자, 몇 세대가 사는지 중요한데, 거기 책에 다 있어요. 체크 마세요. 자, 그럼 봐봐. 몇 세대 이하냐면, 몇 세대? 19세대죠. 맞아요? 자, 이제 평생 안 까먹게 해드릴게요. 이걸 지금도 이렇게 댓글 쓰라고. 다, 가, 구. 몇 세대?
19세대. 저한테 들으셨으면 안 까먹는 거예요. 까먹을 수가 없어. 왜? 여기에 답이 있잖아. 다가구 몇 세대? 19세대이야. 됐어요? 다가구 몇 세대이야? 19세대이야 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강의를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19세대 1000번 외워도 안 외워지는데 다가구라는 글자에 답이 들어 있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가구를 보면 이거부터 오를 거지. 19세대 이렇게 떠오르는 거지. 됐죠? 그래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공간은 됐습니다. 공간은 뭐 해외 이렇게 분들이 오셔가지고 사는 곳이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요거 다중주택과 다가구 주택 구분해 주세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저봐요. 다중주택은 특징이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가 산다? 학생과 직장인이 산다. 두 번째 몇 개층? 3개층. 바닥 면적 합계는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욕실은 다 있지만 밥해 먹는 거, 취사시설은 그렇지 아니하다.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립된 주거 형태 아니었던 뜻이에요. 자, 다가구는 특징이 2가지가 있어요. 몇 개층? 3개층 이하.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도 660제곱미터 이하. 맞죠? 몇 세대 이하예요? 19세대. 왜? 다가구 주택이니까. 몇 세대? 19세대 이하. 됐죠? 이렇게 한번 들어놓으면 시험 날까지 안 까먹어요. 이거를 19세대 외우면 까먹는데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 19세대 이하다라고 하시면 안 까먹는다고요. 지금도 댓글이 되게 달려요. 교수님 19세대 합격했는데 이 댓글을 써요. 계속 써주세요. 고마워요. 아시겠죠? 이렇게 단독주택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2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공동주택 넘어와 보죠. 자,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공동주택이에요. 자, 공동주택 종류도 몇 가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아파트예요, 아파트. 자, 아파트예요. 자, 아파트 특징은 뭐예요? 몇 층? 아파트 여기 나왔잖아. 몇 층? 5개층 이상인 주택이에요. 우리 예전에 처음에 7, 80년대 아파트 지을 때는 아파트가 다 15층이었어요. 그리고 35층. 이제는 뭐 45층, 55층까지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파트의 기준은 층수가 몇 개 층 이상?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됐어요? 자, 그럼 저 보세요. 나 봐봐.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너를 기다리는 나의 아파트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빠, 우리 집 402호야. 우리 집이 탑층이야.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다리는 너의 연립주택이거나 다세대주택일 수 있다라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노래 제목도 알고 불러야 되는 거지. 자, 다시 문제.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갔어요. 갔는데 1101호래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예요. 됐어요? 아파트예요. 갔는데 405호야. 그러면서 우리 집 위에 없어. 탑층이야 라고 얘기해요. 아파트 아니에요? 아파트 아니에요. 그럼 얘기해야지. 기다리는 너의 연립주택이거나 다세대일 수 있다. 연립과 다세대는 바닥 면적 합계로 갈라진다 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아파트 몇 개층? 5개층 이상. 아시겠죠? 아파트 몇 개? 5개 이상.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되게 쉬운 거니까. 자, 2번째 연립주택이에요. 자, 연립주택의 특징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봐봐. 자, 연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서 있는 느낌 들어요? 연립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잖아. 어깨동무하고. 맞아요? 연립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쭉. 그래서 얘는 주택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면적 합계가 커요. 그러면은 바닥 면적 합계는 언제나 기준이 뭐였죠? 660이었죠. 그래서 얘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에요. 연립이니까. 으쌰라 같이 있는 거니까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한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단독주택에서는 다중이나 다가구가 3개층 이하였는데
연립은 몇 개층? 4개층 이하가 됩니다. 됐어요? 감 잡았어요? 그러니까 요게 떠올라야 돼. 아, 연립이니까 바닥 면적 합계 사이즈가 크구나라는 거죠. 다른 거는 다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얘만 초과예요. 왜? 주택들이 같이 이렇게 연립돼 서 있는 거니까. 그쵸? 이게 연속으로 서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동네에 혹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예전에 동네 갈 때 막 이렇게 녹색 연립 막 이런 거 썼는데. 녹색 연립. 미안해요. 모르면 됐어요. 그 새마을 운동도 지어졌나 봐요. 녹색 연립. 그래서 듣자마자 저기 녹색 주택은 연립주택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660 초과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4계층 이하구나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자, 다세대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빌라죠. 보통 빌라죠.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다? 이건 어려운 게 없어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몇 개층? 4개층 이하이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세요. 기숙사예요. 기숙사. 됐어요? 기숙사예요. 기숙사가 개정됐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들어보셔야 돼요.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랑요 임대형 기숙사로 나뉘어요. 그럼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해. 일반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 기숙사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냐면 학생이나 종업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누구? 학생 또는 누구? 종업원인 거예요. 그럼 봐봐. 종업원들은 어디 산다고요? 기숙사에 산다고요. 됐어요? 직장인은 어디 산다고? 직장인 어디 산다고? 다중주택에 산다고. 감 잡았어요? 직장인 어디 산다고? 다중주택. 아시겠죠? 종업원 어디 산다고? 일반 기숙사. 일반 기숙사.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헷갈릴 수 있다라고 잘라주시고요. 자, 이제 장소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기숙사는 사람도 나오고 장소도 나와야 돼요. 다중주택은 뭐만 나오고? 사람만 나오고. 다중주택에 사람 누구 나와야 돼요? 학생과 직장인, 회사 다니는 사람. 그래서 얘기했잖아. 퇴근하고 와서. 그쵸? 말씀드렸죠. 자, 학생은 어디에 있어요? 학생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 있겠죠. 됐어요? 종업원분들 어디에 계세요? 공장에 계시는 거죠. 공장에. 요게 단어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보세요. 일반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에 누구를 위해서?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 됐죠? 자, 그리고 좀 와보세요. 자, 임대형 부동산, 임대형 기숙사는 이게 중요해요. 자, 임대사업자가 쓰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거 임대하는 실이 몇 개인지가 중요해요. 몇 개? 스무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연계해 볼게요. 자, 결론. 이쪽 보세요. 자, 다중주택과 무엇을? 일반 기숙사를 구분해야 돼요. 됐어요? 자, 다중주택은 특징이 있었어요. 몇 개층? 3개층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맞죠? 요거 자르고. 다중주택 누가 살아요? 학생과 직장인 살죠. 장소 나와요, 안 나와요? 장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분들이 있는 장소는 안 나와요, 다중주택에서는. 근데 기숙사 보세요. 기숙사 누가 살아요? 학생과 또는 종업원 나오죠.
그쵸? 근데 특징이 뭐냐면 기숙사는 장소까지 나와요. 학생은 어디에? 학생은 어디에 있어요? 학교에 있고, 종업원분들은 어디에? 공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구분해야 돼. 자, 보세요. 다중주택은 사람만 나와요. 됐죠? 근데 일반 기숙사는 사람도 나오고 뭐까지? 장소까지 나온다, 그 뜻입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지. 왜?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 정리하셔야 돼요. 됐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자, 이제 요건 자신 있으니까 제가 쓸게요. 다가구주택이에요. 몇 개층? 3개층, 600,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인데, 다가구주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라고 얘기했죠. 됐어요? 다가구주택이니까 몇 세대? 19세대 이하인 거예요. 19세대 이하예요. 자, 근데 이걸로 내겠지 또 문제. 임대형 기숙사. 다른 게 중요하지 한 게 하지 않죠. 임대사업으로 제공하는 실이 몇 개? 20실 이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숫자를 잘 비교해야 되겠지. 다가구주택은 몇 세대 이하? 19세대 이하. 임대형 기숙사는 임대사업을 쓰는 게 몇 개 이상? 20실 이상. 헷갈릴 필요 없잖아. 19 다음 얼마예요? 20이잖아. 아시겠죠? 이거를 막 18로도 내고 이걸 바꾸기도 하고 막 난리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재 한번 보시죠. 이거 다시 띄워드릴까? 쓰시는 분들이 있네. 자, 이렇게만. 이거 제목만 써요, 제목만. 다 쓰지 말고 제목만 쓰시고 이거 복습하시는 거예요. 계속. 다중주택은 3계층 662야, 그리고 학생과 직장인. 일반 기숙사는 학생 또는 종업원, 학교 또는 공장. 됐죠?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고요. 임대형 기숙사는 20실 이상이다. 이렇게까지만. 그러니까 이걸 다 쓰면 시간도 힘들고 내가 썼다라는 만족감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 잘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가 뇌과학이나 공부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책을 되게 많이 보는데 필기를 하는 순간 뇌의 효율성이 30% 이하로 떨어져요. 치명적이죠. 진짜로 그렇대요. 필기가 시작되는 순간 뇌의 효율성은 30% 이하로 떨어진대요. 왜? 쓰고 있다는 만족감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기본서까지는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약책 가면 다 되어 있거든. 그때 내가 모르는 것만 체크. 수업을 들어야 이 상황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생각이 나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필기하는 순간 뇌의 효율성이 30% 이하로 떨어진대요. 평소에 이렇게 막 한 5, 60, 70% 쓰다가 쓰는 순간 뇌를 안 쓰기 시작한대요. 이거는 그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 쓰고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는 공부를 좀 잘하게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 잠깐 쉴게요. 자,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몇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다 싸가지야. 독립전착물도 싸가지, 단독주택도 싸가지, 공동주택도 싸가지. 뭐가 있죠? 단, 다다, 공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읽어볼게요. 단독주택은 따로 정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가구가 한 세대 산다는 거니까. 자, 이제 체크할게요. 다중주택이에요. 누가 산다고? 학생 또는 직장인. 장소 없어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별로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실별마다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그렇지 아니하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물어볼게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별로 욕실은 있지만 취사시설은 그렇지 아니한 것,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없는 데는 더 싸겠죠, 그죠? 감 잡았어요? 그럴 수 있겠지. 간데 인덕션이 없어. 아시겠죠? 주방이 없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지. 저기 가셔서 공동 취사시설을 이용하세요라는 거지. 밥해 먹는 데 있으면 좀 더 비싸겠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 35회 시험에서 이걸 물어보더라고. 와. 원래 얘를 물어봤었어요. 계속 괄호치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골라라. 근데 35회 시험에서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괄호치더라고요. 바닥 면적, 건축 면적 가지고 문제 좀 얍삽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5회 기출 문제예요. 건축 면적인지 바닥 면적인지 또 들을 수 있죠. 뭐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다 쓸 수 있겠죠. 조심하시라고. 뭐라고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적절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세요. 최소 면적, 창문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 이건 상식적인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에요. 이제 포인트 빨리 할 겁니다. 속도 붙일게요. 몇 개층? 3개층. 맞죠?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 이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몇 세대?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됐죠? 자, 공간은 됐고요. 공동주택입니다. 여기서 났지, 여기서 났지. 35회. 작년 아니지, 벌써 한 달 전쯤. 그렇죠? 자, 아파트 몇 개층? 5개층 이상. 연립이니까는 집들이 같이 서 있네요. 바닥 면적 합계가 커야 되겠네. 얼마? 660 초과. 몇 개층? 4개층이야. 얘가 문제였어요. 얘가 다세대 주택. 요렇게 괄호하더라고. 미워 죽는 줄 알았어요. 다세대 주택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 이하. 그리고 4개층 이하. 그래서 특징은 여기에만 하나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왜? 얘만 초과니까. 연립이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체크 하나만 해주세요. 이게 개정됐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 기숙사는 누가 살아요? 학생과 종업원. 어디에서 있으면서? 학교와 공장에 있으면서. 그래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기숙사는 누가 사는지에 대한 대상. 그쵸? 그리고 뭐다? 장소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구분해야 돼요? 다중주택과 구분해야 돼요. 그럼 다중주택은 누가 사는데요? 학생과 직장인. 일반 기숙사 누가 사는데요? 학생과 종업원. 어디에서 있는데요? 학교나 공장. 이렇게 포인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밥 해먹는 시설 전체 이용 세대수의 절반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임대형 기숙사입니다. 임대형 기숙사의 포인트는 다른 건 다 됐고 임대사업에 쓰는 실이 몇 개 이상? 20실 이상 이런 거죠. 다가구 주택과 비교해야 되겠죠. 다가구 주택은 몇 세대? 19세대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하. 임대형 기숙사는 몇 실? 20실 이상이에요, 이하예요? 이상. 임대형이니까 실이 많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20개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임대사업자가 나온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이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구분해서 정리했고요. 요거 기출 잠깐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연립은 바닥 면적 660 초과 4개층. 됐죠? 다중주택은 학생, 직장인. 그쵸? 그리고 3개층 이하 660 이하 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3번에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3번에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됐죠? 자, 여기 감정평가사 지문이에요. 층수가 4개층이에요. 일단 다중하고 다가구는 안 되겠네요. 됐어요? 근데 봐봐. 지하층과 필로티 구조는 없다. 층수가 몇 개층? 4개층. 됐죠? 그럼 일단은 연립 아니면 뭐예요? 다 세대겠네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바닥 면적 합계. 면적 얘기하면 안 돼.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이제. 옛날에 면적 했는데 작년부터 바꿨어요. 바닥 면적 합계가 초과냐 이하냐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바닥 면적 합계가 몇 개? 바닥 면적 합계가 몇 개? 600인 거예요. 그럼 답은 뭐예요? 다 세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눈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왜? 이거 보고 다가구 찍어라 라는 거죠. 왜? 19세대 이하인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요거 체크, 요거 체크. 아시겠죠? 그럼 답은 뭐다? 다 세대주택이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가면 부동산학 원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이 학개론보다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개론의 개념이고요. 거기에서 매년 5문제에서 많게는 7, 8문제까지 연결돼서 나와요. 그래서 요즘은 잘 봐두셔야 돼요. 자꾸 여기서 어렵게 되더라고. 자, 원래 논란이 있던 시험이죠. 다세대 주택은 여기에 괄호, 여기에 괄호 쳤던 거죠.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다세대예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 층수 몇 개층? 4개층. 뭐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냐면요. 4개층과 vs 4층.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4개층은 2층, 3층, 4층, 5층은 4개층이에요. 이거는 4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4층. 너 몇 층 살아? 4층. 됐죠? 너 몇 층 살아? 4층. 너네 집 몇 개층으로 이루어져 있니? 우리 집 4개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는 3층 살아.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럼 갔을 때 우리 집보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3층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4개층인지 4층인지를 구분해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얍삽해요. 출제위원회 얍삽합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좀 치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론을 잘 해두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멘붕 빠져서 문제 못 풀었잖아요. 학교는 점수가 안 나왔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 용어 정리했어요. 그거 정리해 주시고 어디에서? 건축법 시행령이었다라는 거. 주택 용어 정리했고 이제 마지막 정리. 건축법 시행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의 용어로서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 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 볼게요. 으잉 하네. 이쪽으로 보세요. 자, 단독주택은 4가지가 있었어요. 이쪽으로 와봐. 단독주택 4가지. 단, 다다공. 됐죠? 공동주택 잘 보세요. 고려대 말고 고려대 라이벌, 신촌에 있는 거, 이대 앞에 있는 거, 철길 밑에 있는 거, 어디? 연세대 어디에 있어요? 송도에 있어요. 1학년 때 다 이렇게 기숙사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은 뭐다? 연세대 기숙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단독주택은 단, 다다, 공이다라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하고 문제 풀 줄 알고 마지막에는 암기 코드를 쓰는 거예요. 암기 코드 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왜? 문제풀이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주택의 용어 정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주택의 용어 정리 완벽합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잠깐 쉴게요.